실업률이 튀어오르면서 7월 달에 샵룰이 발동이 됐잖아요. 네. 요 얘기도 아마 나올 거예요. 베버리지 곡선. 베버리지 곡선이라는 건 Y축은 빈 일자리율, 그리고 X축은 실업률을 나타내는 지표로 그동안 미국의 빈 일자리율은 이제 코로나 이후 팬데믹 상황 동안 이례적으로 늘어났잖아요. 과거에는 요게 줄어들면 당연히 실업률이 튀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지금은 실업률은 움직이지 않고 빈 일자리율만 떨어졌다는 거죠. 네. 맥스를 찍고 떨어지기 시작한 직후 한 2% 전후까지도 실업률이 튀어 올랐어요. 뭐 지금이 4%대라면 앞으로 실업률이 6%대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을 요게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 뭐 지금 실업률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 연준의 인하 속도 자체도 논쟁들이 심한데 아마 이제 5%를 넘어서고 6%까지 도달할 수 있다라는 경계감들이 들기 시작하면 아무래도 연준의 인하 속도는 내년도에 더 빨라질 수밖에 없다. 자, 이제 이분 모셔서 특히나 채권 시장 좀 거시적인 이야기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IM증권 리서치센터 김명실 연구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시죠? 네. 네. 가을이 됐는데 날씨는 여전히 덥고요. 너무 더워요. 너무 덥고요, 네. 진짜. 네. 채권 시장의 움직임도 좀 뜨겁다고 해야 할까요? 네, 뭔가 맞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아래 위로 변동성이 좀 크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최근에 어떤 상황인 겁니까? 일단 맞습니다. 이제 네. 아래 위로 변동성이 굉장히 크고 네. 소위 말해서 데이터 디펜던트를 채권 시장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뭐 지표 결과에 따라서 지표가 컨센서스 상회하면 금리가 빠르게 튀고 또 컨센서스를 하회하면 뭐 경기 침체에 대한 내러티브가 강화되면서 금리가 빠른 속도로 지금 빠지는 모습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뭐 다행스럽게도 최근 요 며칠간은 약간 방향성이 보였어요. 한 이틀 정도 미국 국채 금리가 떨어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뭐 9월 FOMC가 얼마 남지 않았죠. 이제 다음 주에 9월 FOMC 발표를 앞두고 이렇게 컨센서스가 조금씩 형성된다는 건 어느 정도 시장도 연준의 금리 인하와 미국의 경기 둔화를 적어도 채권 시장에서는 반영하고 있지 않냐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지난달 8월 5일 그때 움직임 그리고 그 이후의 움직임 요걸 좀 나눠서 설명을 해주시면 어떤 흐름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까? 뭐 8월 네. 5일 전의 움직임은 네. 경기 침체였죠. 마치 이제 저희가 예측 못했던 뭔가가 있고 그것 때문에 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같은 유동성 회수 이슈가 촉발되면서 경기도 빠르게 무너질 것이다. 그러면서 미국 국채 금리는 빠른 속도로 하락했죠. 뭐 레벨대 기준으로는 3.6% 중반까지 하락했는데, 뭐 말해서 레벨은 지금이랑 비슷해요. 뭐 지금 간밤에 미국 국채 금리도 3.6대 중반 후반까지 떨어지긴 했는데 레벨 자체는 비슷하지만 그 이후의 지표들의 결과가 약간은 애매했어요. 뭐 시장에서 가장 기대했던 고용도 뭐 고용의 이제 논판 증가율 자체는 떨어졌지만 증감 자체는 근데 실업률은 생각보다는 오르지는 못했어요. 그러면서 약간 중립적인 영향들을 미쳤는데, 뭐 채권 시장은 이제 마음에 드는 지표가 안 나오면 다음에 지표를 기대해 보는 거죠. 그러면 다음에 물가가 또 다음에 또 고용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뭐 금리 인하, 뭐 소위 말해서 비컷이라든지 아니면 경기 둔화들을 계속적으로 반영하다 보니까 뭐 침체를 보였다가 뭐 금리가 살짝 올랐다가 지금은 다시 뭐 침체보다는 그래도 언젠가는 채권 시장이 원하는 방향으로 지표가 만들어질 거야라는 기대감 때문에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2개월 거래 연속으로는 이제 경기 둔화랑 금리 인하를 조금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채권 시장도 데이터 디펜던트를 좀 맞습니다. 하는 분위기가 네. 최근 들어서는 좀 역력해졌네요. 그런 가운데 어제 우리 국고 20년 금리가 좀 요동을 쳤다, 변동성이 컸다. 그래서 기재부도 적극 대응을 시사했다. 뭐 이런 소식들이 좀 전해졌거든요.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뭐 사실 20년 구간은 그런 뭐 소위 말해서 스퀴즈 현상들이 빈번하게 발생을 해요. 왜냐하면 다른 만기 구간들 대비해서는 발행 물량 자체가 많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생각지 못한 일정 수요가 조금 과도하게 유입이 되면 뭐 시장에 이제 기본적인 그날의 방향성이 있잖아요. 그거보다는 훨씬 더 많이 이제 한쪽으로 쏠리는 경향들을 보이게 되는 거죠. 뭐 어제는 뭐 저희가 추정키로는 20년 구간은 외국인들이 건드리는 구간은 아닌 거고, 뭐 증권사의 뭐 자체 조금 대형적으로 북을 크게 운영하는 증권사 위주로 자금들이 일부 크게 들어왔던 것으로는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재미있는 건 이제 20년의 스퀴즈는 이제 그렇다 치는데 다른 구간들도 비슷한 영향들을 받았어요. 그래요. 뭐 일정 갑자기 이제 시장들이 20년 구간들이 한 장중에 14bp, 15bp 정도 금리가 빠지다 보니까 네.
별다른 재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만기 구간들도 4bp에서 6bp 정도 금리가 빠졌어요. 뭐 그만큼 이제 시장의 뭐 유동성이 굉장히 얇은 상황에서 수급에 대한 쏠림이 굉장히 조금 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자, 지금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건 이제 FOMC입니다. 네. 추석 연휴 직후에 우리는 확인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변동성을 이게 어느 정도나 또 키울지 네,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시장은 거의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화고 25bp, 50bp 이 사이에서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궁금한 게 이 25bp를 하든 50bp를 하든 시장의 반응이에요. 근데 현재는 25bp 쪽이 조금 더 우세한 상황이죠. 어떻습니까? 네, 네. 지금 이제 저희가 소위 말해서 CME 선물 시장을 네. 통해서 금리나 확률을 확인을 하잖아요. 여전히 25bp 인하에 대한 확률은 70%고요. 50bp B컷의 확률은 30%밖에 안 돼요. 그 중간에 지표가 드라마틱하게 바뀐다라면 이게 변화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물가 부분들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물가에 대한 영향도는 사실상 많이 낮아졌어요. 거기다가 물가 지표에 프록시로 작용하는 국제 유가가 이미 이제 60달러대로 떨어진 만큼 더 이상 이제 물가가 많이 올라갈 거야 또는 이제 물가가 떨어지는 게 급격하게 떨어질 거야 이런 기대감들이 당장 형성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인하 수준은 아마 25bp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9월달 25bp를 하겠죠. 그럼 시장에서는 11월달, 12월달 FOMC가 있는데 11월달은 대선 이슈가 있다 보니까 연준이 크게 변동성을 만들고 싶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25bp 인하를 고수를 할 것 같은데 그럼 12월은 어떻게 될까 해서 또 지금과 유사한 컨센서스 또 그리고 지금과 유사한 변동성들이 조금 형성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7월달, 8월달 해서 2개월 연속 고용 지표가 망가지고는 있잖아요. 망가졌다는 의미는 이제 전체적인 절대 노동의 증감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는 건데 요 속도가 과연 남은 2, 3개월 정도 기간 동안 얼마만큼 발전될 수 있는지 이 부분들이 소위 말해서 연내 B컷의 가능성들이 가능한지 유무를 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채권 시장은 그러면 연내 11월까지는 그럼 대선의 영향으로 25bp 정도로 네. 그럼 12월에는 50bp 가능성을 채권 시장이 좀 보고 있습니까? 지금 금리 레벨대로는 사실상 미국 국채 금리 소위 말해서 통화 정책을 반영하는 2년물 단기 구간은 연내 125bp 정도 인하를 반영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물론 125bp까지 연준이 인하하기는 조금 어렵겠죠. 경기가 망가지지 않은 이상은 다만 이제 그런 수준까지 그 미국 국채 금리가 금리 인하를 반영하고 있다는 건 아무래도 적어도 올해 한 번 정도는 B컷이 나올 수 있다는 걸 뜻하지 않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연도 올해 후반까지도 변동성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는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겠다라는 게 지금의 상황이긴 맞습니다. 하네요. 네, 고용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통화 정책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운전대에서 물가는 뒷좌석으로 가고 네. 이제 고용이 운전대를 잡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 고용 부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따끈따끈한 또 보고서가 나왔다고요? 베버리지 곡선에 관련된 거라는데 일단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여기 좀 어려워서. 네. 일단 실업률이 튀어오르면서 7월 달에 샵률이 발동이 됐잖아요. 8월 연속 지금 2개월 연속 샵률이 가동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요 얘기도 아마 나올 거예요. 베버리지 곡선. 이게 뭐냐면 베버리지 곡선이라는 건 Y축은 빈 일자리율 그리고 X축은 실업률을 나타내는 지표로 요 곡선은 통상적으로 역사적으로 우하향을 하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어요. 빈 일자리들이 줄어들면 시차를 가지고 실업률이 튀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빈 일자리율이 늘어나면 실업률이 줄어드는 소위 말해서 경기 호황기에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경기 침체기에는 이게 줄어들면서 실업률이 튀는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그동안 미국의 빈 일자리율은 이제 코로나 이후 팬데믹 상황 동안 이례적으로 늘어났잖아요. 그게 이제 줄어드는 과정이 진행됐는데 과거에는 요게 줄어들면 당연히 실업률이 튀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지금은 직선으로 떨어졌어요. 실업률은 움직이지 않고 빈 일자리율만 떨어졌다는 거죠. 오늘 나온 자료 보시면 그림들을 제가
그 캡처를 해놨는데, 근데 지금부터는 달라질 수 있는 점이 과거에 역사적으로 빈 일자율이 떨어지면서 실업률이 튀었던 구간까지 레벨이 도달을 했다라는 거죠. 그럼 그 말은 즉슨 앞으로는 요게 떨어지면 실업률이 과거 수준까지도 급격하게 상승할 수 있다라는 걸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 과거에 이제 실업률이 튀었던 구간들을 봤을 때는 뭐 최소 요게 떨어지기 시작한 맥스를 찍고 떨어지기 시작한 직후 한 2% 전후까지도 실업률이 튀어 올랐어요. 뭐 지금이 4%대라면 앞으로 실업률이 6%대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을 요게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 만약에 그런 모습들이 연출이 되면 비단 이제 내년도에도 연준의 금리 인하 폭을 가지고 논란들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거고, 뭐 지금 실업률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 연준의 인하 속도 자체도 왈가왈부하잖아요. 논쟁들이 심한데 아마 이제 5%를 넘어서고 6%까지 도달할 수 있다라는 경계감들이 들기 시작하면 아무래도 연준의 인하 속도는 내년도에 더 빨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업률이 갑자기 튈 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우리가 많이 했었는데 네. 베버리지 곡선으로 볼 때 이 가능성이 좀 더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4%가 네. 6%까지도 네, 과거 수준에 의거하면 뭐 평균적으로 2% 이상은 올라왔으니까 이번에도 그 레벨대에서 빈 일자율이 이 속도로 줄어든다고 가정하면 뭐 적어도 뭐 6개월에서 12개월 내에서는 실업률이 6%대까지 도달하는 건 아마 시간 문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침체 우려를 하면서 이제 고용 쪽 하나 실업률 뭐 이런 부분 좀 짚고 있고, 또 하나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장단기 금리 역전의 해소예요. 맞아요. 요게 해소가 되면 또 어느 정도 후에 침체가 반드시 오더라라는 건데, 이게 지금에도 적용이 되는 얘기일까요? 뭐 이게 장단기 금리 차가 2022년 7월 달에 미국 2년이랑 10년이 처음으로 역전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트렌드가 계속 역전폭이 확대가 되다가 역전폭이 마이너스 100bp 이상까지 벌어졌고, 그 이후로 이제 줄이기 시작했죠. 그리고 8월 말에서 9월 초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플러스 6bp로 드디어 플러스 전환이 됐어요. 근데 뭐 이론적으로는 장단기 금리 차가 플러스 전환이 되면 뭐 단순히 생각해서는 경기가 좋아지는 거 아니야? 장기 금리가 뜨니까 뭐 이건 경기의 개선 신호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가지신 분들도 있는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된 이후에 플러스로 전환된 시기에서 단 한 차례도 빠지지 않고 총 4회에서 경기 침체가 왔었어요. 뭐 과거 제가 이제 자료에서도 사이클을 적어놨는데 뭐 89년, 2001년, 2007년 그리고 2020년 모두 동일하게 플러스 전환된 직후에 짧게는 0.2개월에서 길게는 한 6개월 정도 이내에 경기 침체가 시작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 9월 달부터 저희가 플러스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뭐 과거가 다 맞는 건 아니겠지만 통상적으로 이 패턴에 근거하면 앞으로 이제 지금부터 내년 뭐 상반기까지는 경기 침체가 시작될 수 있다라는 논란은 조금 피하기 어렵지 않을까. 적어도 이게 현실화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뭐 이러한 경계감들이 계속적으로 있다 보면 적어도 1차적 가격 지표 같은 주식이라든지 채권 가격은 충분히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바로는 4번 중에 4번인 맞습니다. 거잖아요. 그러면 네. 이제 거의 100% 네, 확률인 근데 건데, 이게 뭐 표본이 좀 작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네, 뭐 표본이 근데 네. 작긴 하지만 시기 자체는 1970년대부터 조사한 표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샵룰은 또 100%였잖아요.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도 그렇진, 이번에는 다를 거야 이런 이제 심리들도 있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이게 결국에는 저희가 뭐 신이 아닌 이상 경기 침체 올 거야라고 100% 확신을 하긴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데이터를 보고 통계를 보는 건데, 뭐 과거 데이터와 통계를 보면 그럴 확률이 현재로서는 꽤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침체 신호, 뭐 침체까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둔화에 대한 신호는 좀 쌓여가고 그쵸? 있는 건 맞다라고 네. 여기까지는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또 하나 이제 보고서 연구위원님의 보고서 중에 하나가 초우량물 발행 증가의 중심에는 은행채도 있다라는 제목입니다. 이게 지금 어떤 배경으로 쓰신 거예요? 뭐 이게 네. 지금까지는 그랬어요. 네. 왜냐하면 크레딧 스프레드라고 해서 국고랑 크레딧 금리의 차이를 크레딧 스프레드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벌어지면, 요 스프레드가 벌어지면 국고 대비 크레딧 채권의 약세, 뭐 신용 시장에서의 어떤 불안감들이 있다는 걸 반영하는 지표로 활용이 되고, 뭐 실제로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미국 중심으로 벌어지면 미국 경기나 기업에 어떤 문제가 있다라는 사전적 신호로 해석을 하잖아요. 근데 국내 크레딧 스프레드도 최근에 AA 마이너 기준으로
뭐 올해 상반기에 한 40bp대까지 축소됐다가 이후부터 확대되기 시작해서 지금 60bp대까지 올라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크레딧 스프레드가 왜 이렇게 벌어지냐? 뭐 정말 이제 국내 신용시장에 어떤 문제가 있을까라는 생각들도 드실 수가 있는데 사실상 어떤 문제라기보다는 발행량이 늘어나서요. 그래요. 특히나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은행채랑 공사채를 중심으로 발행 물량들이 늘어나고 있고 네. 은행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이제 부동산 관련된 수요가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들의 부동산 대출이 지금은 이제 정부에서 규제를 하고 있는데 네. 올해 상반기에 너무너무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들이 자금 그 조달을 위해서 은행 채권을 발행해서 요거 수요를 이제 매칭을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예상했던 거 대비해서 은행채 발행이 늘어났고 이런 부분들이 수급에 대한 부담으로 연결되면서 크레딧 스프레드가 확대가 되고 있고 제가 또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크레딧 시장뿐만 아니라 국고채 시장도 비슷한 모습들이 나타날 거예요.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국고채 시장도 금리가 그럼 튀냐 이게 아니라 내년도에 한 가지 걱정해야 될 문제는 내년도 국채 발행량이 올해 대비해서 순준 기준으로 한 67% 정도가 늘어나요. 크게 는다. 수치적으로 네. 50% 넘게 늘어나는 거죠. 절반 이게 예상 대비. 좀 바뀌죠. 근데 약간? 예산안이 네. 크게 바뀌진 않아요. 네, 거의 이제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0.5% 정도로 크게 바뀌지 않고 네. 그런 것들 때문에 국채 발행이 늘어난다라는 우려감 때문에 예산안 발표되자마자 국고채 금리가 다 튀었어요. 그날. 그리고 그 다음날 또 튀고 그러다가 지금 다시 조금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모습인데 뭐 지금 당장의 발행 부담은 아니니까 네. 지금은 해소가 됐다라고 치지만 내년도에는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을 거잖아요. 국채 발행이 늘어나다 보니까 요거는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이슈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지금처럼 하느니 적극적으로 금리 인하를 안 하겠다 이런 액션들을 계속 내비친다면 뭐 다른 재료랑은 별개로 수급적 부담감들 때문에 국내 채권 금리가 조금 많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부분들은 기억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한은의 입장, 어제 금통위 의사록이 이제 공개가 됐는데 부동산에 네.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를 여지없이 숨기지 않고 계속해서 좀 드러내는 것 같아요. 총재를 뺀 6명 위원 가운데 4명이 3개월 내에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자 쪽이었는데 그런데 비둘기파조차 이 부동산에 대한 우려는 계속해서 좀 나타냈더라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근데 사실상 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부동산이 뭐 이게 금리랑은 별개로 부동산 시장 때문에 지금 정부랑 금감원이랑 다들 은행 쪽이랑 모든 정책들이 지금 그쪽으로 쏠려 있잖아요. 그러면 금융 안정을 중요시하는 한은의 입장에서도 당연히 한마디 해야 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 뭐 부동산의 발언들이 많았다는 게 뭐 결국에는 한은이 부동산 때문에 금리 인하를 안 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것들로 연결이 돼서 문제라는 건데 사실상 이제 지금은 주안점이 부동산 쪽으로 가 있어요. 왜냐하면 물가가 잡혔기 때문에 국내 물가는 8월 달에 2%를 네. 드디어 찍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한은의 제일 책무는 물가 안정이고 요게 어느 정도 이제 한은의 가시권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다음의 책무 부동산 금융 안정에 대해서 지금은 포커스를 맞출 수밖에 없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부동산 때문에 금리 인하를 주저한다라는 이런 논리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좀 왜냐면 강한 발언을 하고 있어서요. 하시긴 네. 하시죠. 이제 과거와 대비해서는 부동산의 이슈를 생각하면 과거 수준까지 금리를 내릴 필요성은 없는 것 같다라는 직접적 발언 하시죠. 근데 뭐 그 말은즉슨 금리를 내리겠지만 내린다는 자체의 명제는 바뀌지가 않았어요. 대신에 이제 만약에 물가랑 경제가 괜찮으면 부동산 때문에 금리를 내리는 속도를 천천히 할 수는 있겠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경제가 괜찮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상반기 때 하느니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까지 많이 할 수 있었던 거는 국내 경제 섹터 중에서 수출이 너무너무 괜찮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높아서 내수는 너무 빨리 망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이 내수를 이제 멱살을 잡고 끌고 가다 보니까 하는 입장에서는 경기에 대한 큰 부담감들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얘기가 달라질 거라는 거죠. 이미 이제 유로존이랑 일본 경제는 피크를 찍고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 거고 지금 미국은 누구나 알다시피 올해 하반기부터는 경기 둔화의 패스로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뭐 7, 8월 연속 나온 경제 지표를 보면 꽤 이상한 이상 징후들이 감지가 되고 있어요. 뭐냐면 중국이 지금 LPR 금리라든지 지준율 금리들을 많이 내리고 있잖아요. 경제 성장률 5% 달성 못할 것 같으니까.
근데 그렇게 적극적인 통화 완화 정책을 위안화 부담에도 불구하고 하고 있는데 중국의 지금 대출 증가율 그리고 M2 증가율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낮아지고 있어요. 금리를 아무리 많이 내려도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고 가게들이 대출을 안 하고 소비를 안 한다는 거죠. 그럼 이게 계속 지속되다 보면 어떤 부작용이 한국에 있냐? 네. 뭐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은 과거 대비 대중 수출 비중보다는 대미 수출 비중이 늘어나고 있어서 그나마 괜찮을 거야. 근데 지금 상황은 대미 수출도 더 이상 확신할 수는 없고 미국 경제가 소비 중심으로 지금 다운사이클을 네. 걷다 보니까 근데 중국까지 망가지는 속도가 더 커지다 보면 대중 수출까지도 빠지는 상황들은 결국에는 전체적인 파이 입장에서 국내 수출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하반기 국내 수출은 굉장히 불안한 요인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와중에 내수마저도 이렇게 묶여 있다 보면은 결국에는 펀더멘털을 우려한 한국의 통화정책 개입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다행스럽게도 부동산 너무너무 문제긴 한데 지금 전방위적으로 정책들을 쏟아내고 네. 있잖아요. 적어도 엊그저께 발표된 가계대출 증가율도 줄어들었다는 기사들 나오고 있고 그러면 어느 정도 한은도 조금 다른 정책을 운용할 수 있게끔 하는 숨통을 하반기부터는 열어두지 않을까라는 생각들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런 추세라면 10월 달에 한은의 금리 인하는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9월에 미국이나 그러면 10월 정도 네, 맞습니다. 시작을 할 수 있을 환경이 어느 정도는 조성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이시고 일단 경기에 대한 우려는 계속해서 네. 하반기에도 좀 봐야 될 부분이네요.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 이 WGBI 편입 얘기를 계속해서 뭐 위원님하고 특히나 좀 이 맞아요. 얘기를 많이 나눴던 것 네. 같아요. 올해 3분기 그러니까 9월 네. 요 정도도 가능할 수도 있다. 어쩌면 아니면 이제 내년으로 넘어가는 건데 이게 9월에서 10월로 일단 이어졌죠. 네. 미뤄졌죠. 네. 어떤 상황이에요? 뭐 일단 정부 측 내용은 네. 뭐 계속 보도자료 나오시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발언들을 많이 하시고 계세요. 그동안에 노력은 좀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네. 할 수 있는 노력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정부 측에서도 지금 국제통합계좌기구 개설도 했었고 외환시장 선진화도 7월부터 출범이 됐었고 그런데 이제 이거를 바라보는 외사들 이제 외국계 기관들의 입장은 뭐 오케이 너네가 정량적 정성적 조건 다 갖춘 건 오케이인데 이게 유지가 되는 것도 우리가 조금 봐야 된다. 이제 7월 달을 기준으로 모든 걸 다 갖췄으니까 적어도 6개월 정도는 우리가 잘 돌아가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콜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죠. 그래서 뭐 적어도 저도 개인적으로는 9월 말 10월 달에 편입이 되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10월보다는 현실적으로 내년 3월이 조금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내년 생각들을 3월.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골드만삭스 고객 서한을 보냈는데 우리나라 한국 2025년까지 지연 가능성이 있다. WGBI 편입. 근데 요거 중에 대표적인 이유로 든 게 한국 내 유로클리어 실사용 비율이 상당히 낮다. 이건 어떤 의미예요? 근데 이것도 아마 골드만 그 서한이 보낸 지 제 기억으로는 최근에 서한 아니었어요. 한 2, 3주 정도 되었던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좀 강력하게 그 반발을 이후에 했죠. 이제 그 실사용 통계들을 보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어요. 확실히 늘어나는 게 보인다.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의 국제 투입에 대한 그런 진입 장벽 접근도 자체가 높아졌다는 게 통계치로 확인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또 반박 자료를 냈었기 때문에 뭐 단순히 그것만 가지고 뭐 내년도 어렵다라고 단정 짓기는 저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뭐 제가 정부 측은 아니지만 일단은 뭐 과거랑은 달라진 건 분명해요. WCBI는 뭐 지금 노력을 한 건 지금 트라이를 처음 시작한 건 아니고 뭐 2007년도 8년도부터 이제 뭐 지금 뭐 20년 전부터 시작을 해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때는 사실상 가망성이 좀 낮았어요. 정성적 조건들이 거의 대부분 미달이 됐었기 때문에 근데 이번은 뭐 실질적인 조건 자체는 다 갖췄기 때문에 아마 이제 큰 이슈만 없다면 내년도에는 편입이 좀 성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갖췄다. 네. 근데 외국 쪽에서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목소리들이 좀 있는 가운데 이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한국 국채 투자 과정에서 비과세 받으려면 매번 정부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것도 사실과 다르다. 우리가 네. 반박을 했더니 왜 이렇게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보도가 좀 나오는 걸까요? 외국 쪽에서. 질투를 하나 봐요. 네, 외국계 기관에서. 아니요, 그것도 사실과 다르고요. 네, 매번 그러니까요. 정부의 기관을 그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고 1회만 받으면 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박을 네. 우리는 또 한 상황이고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신경을 쓰는 이유는 일단
자금이 많이 그러면 외국계 자금이 들어올 거다라는 기대가 있는 거잖아요. 여기 그쵸. 다시 한번 짚어주면 어느 정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WGBI에 편입이 되면 아마 지금 국채 사이즈 기준으로 한국은 한 2.6% 전체 인덱스에서 2.6% 비중으로 편입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외국인들의 유입 자금은 한 1년에서 1년 반 동의 기간 동안 50조 원에서 약 70조 원 정도 자금이 들어올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 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어떤 자금들이 들어오냐면 WGBI 인덱스의 지금 듀레이션이 9.6년 정도예요.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원화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듀레이션이 6년 정도 되거든요. 그럼 그것 대비해서는 훨씬 더 장기채 위주로 들어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 뭐 정부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재료긴 하죠. 물론 이게 이제 외국인들의 유출입 변동성과 관련해서는 조금 부담스러운 면들이 있는데 뭐 WGBI 같은 경우는 패시브 자금 위주로 들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장기물 위주로 이런 자금들이 들어와 준다면 뭐 자금 조달 입장에서는 뭐 확실한 호재이긴 맞습니다. 네. 자, 이제 추석 연휴 이후에 우리는 FOMC라는 큰 또 이벤트를 건너가게 될 거고요. 네, 결과를 받아들일 텐데 하반기 채권 시장에 대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뭐 상반기도 그랬지만 하반기도 굉장히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변동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제 지금부터 금리 인하라는 새로운 사이클을 시작하는 거고 뭐 그 전에 ECB라든지 다른 국가들이 일부 시작했지만 뭐 세계 중앙은행이죠.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은 분명히 다를 거거든요. 거기다가 한국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러다 보니까 채권 시장의 변동성들은 커질 수밖에 없을 거고 뭐 방향성 측면에서는 금리 인하는 어쨌거나 기준이 되는 금리를 인하하는 행태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저희가 거래하는 일반적인 채권 금리는 일단은 호재인 부분들은 분명히 맞습니다. 다만 제가 한 가지 우려가 되는 점은 너무 과도하면 여기에 대한 되돌림은 분명히 나올 거고요. 뭐 그게 발행에 대한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는 뭐 저희는 지금 경기 침체 부분들을 조금 강하게 프라이싱을 네. 하고 있지만 뭐 이게 틀릴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리스크들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금리가 뭐 빠른 속도로 빠질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 맞지만 변동성이 확대되는 부분들도 투자에 의해서는 조금 중요하게 뭐 관심 있게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IM증권 리서치센터 김명실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